이곳은 현대차 울산 공장입니다. 지금 아틀라스 로봇의 투입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전례 없는 거대한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8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틀라스 로봇을 생산 라인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이를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흐름이라 외치지만 노동조합은 이것을 명백한 일자리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점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폭스바겐 노조는 오히려 로봇 도입을 반기며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로봇 도입 갈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마주한 차가운 미래와 그 너머의 해법을 심도 있게 읽어보려 합니다. 아틀라스 로봇의 성능은 경이롭습니다. 한 대가 숙련공 3명분의 용접을 처리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무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교대 근무 방식보다 훨씬 많은 작업량을 쏟아내는 이 강철의 노동자 앞에서 현대차 노조는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땀 흘려온 용접, 도장, 조립 공정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회사는 향후 3년 내에 로봇 5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현장 인력의 대대적인 대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인한 인력 대체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공장 내부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갈등의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하청업체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인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은 직접 고용 12만 명과 간접 고용 23만 명을 합쳐 무려 35만 명에 달합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35만 명의 거대 인원이 단 하나의 파업 대오로 뭉쳐 현대차의 모든 라인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와 싸우는 형국이었다면 이제는 거대한 개미떼가 코끼리를 한꺼번에 덮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화의 물결 속에서 갈등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도요타는 이미 20년 전부터 로봇과 인간이 정교하게 협업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협력을 선택할 때 왜 한국의 현대차는 경영진과 노조가 정면 충돌하는 파멸적인 선택지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현대차 경영진도 처음부터 로봇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으며 2019년부터 노조와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논의해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거인 비아디는 최근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며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 규모를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고도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 압도적인 생산량을 달성했으며 이제는 로보택시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변화를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치열한 갈등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한국 노동시장의 3가지 깊은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봇과 인간의 단순한 일자리 쟁탈전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주 오래되고 복잡한 구조적 모순이 얽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는 한쪽의 승리가 반드시 상대의 패배로 직결되는 파괴적인 제로섬, 게임의 틀에 완전히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 폭스바겐 노조는 로봇 도입을 무작정 반대하기보다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약속해야 할 3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직무 창출,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공정한 이익 배분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노사가 함께 도약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대차 노조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로봇 도입 중단과 임금 인상이라는 현상 유지의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간 단계에는 지난 20년간 반복된 구조조정의 역사 속에서 쌓여온 노사 간의 깊고 차가운 불신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외환 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 사태까지 3차례의 큰 시련을 겪으며 노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구조조정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비율은 85%에서 62%로 급락했고 노조는 이번 로봇 도입 역시
또 다른 인력 감축의 수단이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조업 부가가치율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현저히 낮은 우리 산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남는 이익이 적다 보니 경영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로봇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일자리 파괴로 규정하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전체 파이를 키워 함께 나눌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로봇 도입 없이 현재의 생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A의 경우 현대차 울산 공장은 연간 140만 대를 생산하며 이익을 냅니다. 하지만 중국 비아디와의 출혈 경쟁으로 대당 수익이 매년 5%씩 감소한다면 불과 3년 만에 총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 급격히 추락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은 결국 생존을 위해 더욱 가혹한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와 회사 모두에게 파멸적인 결말입니다. 결국 시나리오 A는 모두가 함께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길이며 우리는 이제 공멸이 아닌 상생을 위한 완전히 다른 지도를 그려야만 합니다. 시나리오 B는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로봇을 도입하되 노동자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로봇 500대를 도입하는데 약 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통해 생산성을 기존보다 3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감원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품질 관리나 로봇 정비, 신규 전기차 라인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숫자로 계산해보면 연간 생산량은 182만 대로 늘어나고 품질 향상에 따른 이익까지 더해져 약 2조 7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로봇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시나리오 A보다 월등한 수익이 남으며 이 증가분을 회사와 직원이 어떻게 나누느냐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반면 시나리오 C는 노란 봉투법 통과와 함께 현대차 그룹 전체 35만 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만약 35만 명의 거대 대우가 동시에 파업에 나선다면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을 즉각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GM 공장이 40일간 파업했을 때 발생한 손실이 약 4조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닥칠 타격은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곳의 파업이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키는 파급 효과가 글로벌 기업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 A는 서서히 죽어가는 길이고 C는 급격히 무너지는 길이라면 오직 시나리오 B만이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지금 당장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저하는 매 순간마다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고 선택의 폭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로봇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야만 하는 정당한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회사가 오직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로봇 도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주주 배당이나 경영진의 보너스로만 돌린다면 그것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일자리 파괴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는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익의 최소 30%를 직원에게 돌려준다는 이익 배분 협약을 사전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대 사유는 체계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전무할 대로 준비 없는 자동화는 노동자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킨 50대 용접공을 하루아침에 숙련된 로봇 엔지니어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아우디처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유급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성급한 자동화는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며 이는 결국 기업의 리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덴마크처럼 실직 후에도 기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보장해주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 도입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와 함께 동시에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필립스가 2015년 중국 생산 기지를 본국으로 옮기며 완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필립스는 노조와 리슈어링 협약을 맺어 자동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되 해외로 나간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해외 생산 비중은 약 60%에 달하며 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우려 섞인 수치입니다. 만약 로봇 도입으로 국내 공장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난다면 해외 생산 물량의 일부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개별 공정의 인력은 줄어들지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체별로 핵심 지표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현대차 투자자들은 분기마다 로봇 투자 대비 실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그 지표를 날카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막대한 로봇 도입 후에도 생산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는 기업의 자동화 전략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뜻합니다. 현대차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단순히 교육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참여율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이라도 노동자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교육 이후 새롭게 배치되는 직무의 임금 수준이 기존의 숙련도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척도입니다. 기술 전환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공정한 전환이라 부를 수 없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협력업체 대표님들은 현대차가 발표하는 동반 성장 지원 규모와 함께 실제 그 자금이 현장에 얼마나 원활히 집행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중소협력사들이 자동화의 물결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담당자들은 첨단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 로봇 도입 속도에 맞춰 적절히 확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원활한 직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국가 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인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1년 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야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노조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는 바로 단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혁신의 성공은 로봇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의 결실이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균형 있게 배분될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갈등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고도의 자동화 라인을 무기로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로보택시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격변의 파도 속에서 우리만 과거 20세기의 낡은 투쟁 방식에 갇혀 서로를 깎아내릴 여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작정 로봇을 투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독일이 보여준 것처럼 치밀한 사회적 합의와 세밀한 이행 계획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회사만 독식하거나 노조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함께 잘 사는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데 갈등 끝에 모두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할 것인가입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이미 증명해 보인 상생의 길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대한민국과 현대차 역시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저력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현대차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패를 내려놓고 진정성 있는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냉혹한 미래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로봇과 함께하는 시대는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업무로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살펴본 수많은 지표와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자 경고등과 같습니다. 노사가 서로를 신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배분을 실천할 때 비로소 로봇 단 1대도 불가라는 구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현대차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는 우리 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자동화의 온기를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과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리오 B가 그리는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과감한 투자 공유와 노조의 유연한 직무 전환 수용이 반드시 맞물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경쟁의 도구가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현대차 로봇 도입 갈등과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모두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여정에 저희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